세무조사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건가? 네. 그럼 나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무조사 대상자가 선정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선정된 정기 선정 방식이 있고 수지 선정 방식이 있어요. 한 20년 정도 운영하셨던 네네. 분들도 간혹 보면 나 세무조사 한 번도 안 받았다. 그렇죠. 나는 안 걸렸는데 네네. 상대방 쪽에서 세무조사가 터지면서 맞습니다. 들어오더라. 네네. 어떤 법인이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했을 때 적절하게 평가를 하지 않고 이런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초기 대응이 중요할 것이다. 탈세 제보 같은 경우에는 규모와 상관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납세자가 납세 협력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해야 될 것들을 안 한 경우에는 선정 대상이 되실 수 있다. 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싱커벨 신돈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오늘 좀 특별한 손님 모셨는데요.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세무사님들이랑 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주 업무가 세무사님들이랑 일하는 업무가 지금 제 주 업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계속해서 세무사님들이랑 대표님들한테 제가 일방적으로 안내만 드리다가 정보 전달만 드리다가 오늘은 실제 사례들이랑 그리고 세무적으로 그리고 뭐 절세적으로 뭐 이런 이슈들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세무사님한테 좀 바쁜 시간 내달라고 해서 사례 좀 요청드렸습니다. 오늘 그 나이스텍스 여의도 지점에 송경섭 세무사님 모셨고요. 우리 송경섭 세무사님 같은 경우 지금 화면에 나가는데 지금 딱 보기에도 되게 젊으시고 피부도 좋으시고 되게 이 젊은 세무사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실이 아주 짱짱한 세무사님이셔가지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자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오늘 한번 소개를 드리면서 만나볼까 합니다. 네, 송경섭 세무사님, 네,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나이스텍스 여의도 센터 대표 세무사 맡고 있는 송경섭 세무사입니다. 저는 여의도에서 세무사 사무실 운영하고 있고요. 다양한 저희 우리 심들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만담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해보시죠. 이 분위기상 이게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이제 저희 구독자 얼마 안 되지만 구독자분들 대신해서 질문을 몇 가지 좀 준비를 했어요. 네네. 사실 이제 오늘 그 세무조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도 일하다 보면 세무조사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익소가 관련해가지고 세무조사 나온 것들이 이제 뭐 판례도 나오고 했지만 아직 안정적이라고 보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계속 관심이 많은데 사실 세무조사라고 이야기를 듣지만 저희가 뭐 불복이라는 것도 있고 소송도 있고 소송도 행정소송 무슨 소송 이런 것도 있고 예규 판례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구분하는 기준이나 어떻게 다른지 좀 기준들이 개념 좀 잡아주세요. 우선은 세무조사라고 하면 사업자분들이 그냥 이 단어를 듣기만 해도 되게 떨리고 무서운 그건데 사실 최근에 언론사나 이런 데서는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세무조사를 많이 줄였다. 그리고 세무조사에 대한 거를 소상공인 내에서 감면해 주기로 했다라는 이슈들은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그 국세청의 어떤 상황에 따라 혹은 당연히 어떤 탈세 제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세무조사는 당연히 착수되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무섭나요? 이후에 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거는 세무조사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건가? 그럼 나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조사 관련해서 조금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된다라는 이런저런 것들을 챙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사업주분들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저희는 구멍가게여서 안 맞아요.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안 나와요. 저희는 그리고 털어도 먼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저희는 저한테 나올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혹시 PPT 한번 띄워주시면은 보시면은 먼저 세무조사 대상자가 선정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선정된 정기 선정 방식이 있고 수지 선정 방식이 있어요. 자, 정기 선정 방식 먼저 보자면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어떤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를 분석 결과 불성실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그런 경우 그리고 최근 4개 과세 기간 동안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한마디로
그리고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본 조사를 하는 방식인데, 자, 이 방식에는 사실 아까 대표님들이 말씀하셨던 거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기 선정은 기본적으로 불성실 혐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업종, 규모, 뭐 경제력, 집중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기 선정 방식만 봤을 때는 정말 영세한 뭐 간이가세자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뭐 세무조사 대상이 선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정기 선정에 된다라고 하는 그 업종의 엄청 이제 상위 몇 %이거나 예를 아니면 들면 뭐 부동산업이나 이런 부동산 업 중에서도 뭐 굉장히 큰 규모라든지 아니면 뭐 프리랜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수십억 대의 프리랜서 소득을 얻고 네네. 있는다든지 아니면 제조업이라면 몇백억 대라든지 뭐 이 금액이 사실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같은 어떤 세무서 단위라든지 국세 지방 국세청 단위에서 어떤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를 고려해서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말씀하셨던 거에는 좀 빠질 수 있다. 근데 네, 저희가 그런 보면 이제 어떤 한 20년 정도 운영하셨던 네네. 대표님들도 간혹 보면 나 세무조사 한 번도 안 아, 그렇죠, 봤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이제 저희도 네, 뭐 정기 세무조사라는 게 있는데 네네네. 거기도 다 피해가셨다라고 보이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정기 선정도 정기적으로 기간을 두고 선정을 하는 거지 정기적으로 나가겠다라는 의미는 아닌가 봐요. 정기적으로 무조건 그 사람,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4개의 과세 기간 동안 세무조사 받지 않은 사업자들은 무조건 그러면은 조사를 하겠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어떤 그 상황 규모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한다는 건데 사실 말씀 잘해주셨던 게 사실 정기 선정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에서 보고 있는 네네. 상황은 정기 선정은 사실 그렇게 업체가 네. 많지는 않고요. 1년에 선정된 업체가 거의 드물게 많지는 않다라고 네. 보시면 네. 되고 또 한편 선정되는 정기 선정에 선정된 업체들은 꾸준하게 5년에 한 번, 뭐 3년에 한 번 네. 이렇게 꾸준하게 선정됩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알고 있죠. 이제 나올 때가 됐네. 그럼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정기 선정 대상이라고 또 보시면 하나. 되고요. 네, 이게 제가 갑자기 질문을 하나 더 드리는데 네. 그 어떤 곳은 가면 무슨 그 국세청에서 성실 납세 뭐 무슨 네네네. 뭐를 받아서 네, 면제되는 경우 5년 있어요. 동안 면제다 그러는데 네네. 세무사님들 이제 이야기 듣기로는 네네. 뭐 정기 선정인가 뭐 어디서만 면제가 되는 거지. 그렇죠. 네, 다른 데서는 네네. 뭐 말 그대로 아까 제보가 있다거나 이런 데선 피해갈 수 없는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네. 주제라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수시 선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시 선정은 그럼 과연 어떻게 누가 과연 선정되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유튜브 보시는 대표님들도 수시 선정에 더 우려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보시다시피 납세자가 납세 협력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해야 될 것들을 안 한 경우에는 선정 대상이 되실 수 있다. 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나요? 뭐 적절하게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가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기타 뭐 협력 의무들이 있거든요. 네. 명세서 각종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 합계표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의무들이 있는데 그 협력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가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더 이제 무서운 거는 이제 아래 다음 주제들입니다. 무자료 거래, 위장 가공 거래 혐의 있는 경우. 저희가 보통 자료상이라고 맞습니다. 세금계산서 맡기는. 네. 옛날부터 그 오랫동안 이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뭐 자료 받고 세금계산서 돌리고 뭐 이런 것들을 관행처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지금 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네. 거예요. 네. 이게 예전 뭐 과거 뭐 10년 전, 20년 전에도 당연히 많이 적발됐지만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이런 것들이 엄격해지고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가 도입된 지도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우연히 넘어가셨다면 그건 정말 우연. 그럼 지금까지 안 이라고 걸리셨다면 운이 좋았다.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네. 로또 당첨되신 거죠. 하지만 방심하시면 안 된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자료, 위장 가공.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나는 안 걸렸는데 네네. 상대방 쪽에서 세무조사가 터지면서 또 맞습니다. 들어오더라. 네네. 그것도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너무 말씀 잘해 주셨는데 세무조사가 보통 진행이 됐을 때 만약에 나와 거래한 어떤 다른 상대방이 세무조사가 진행이 되고 나와의 거래가 어떤 자료 위장임을 그 상대방 세무조사 받은 상대방이 만약에 이걸 이게 밝혔을 경우에는 당연히 자료가 파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왔는지. 네. 그래서 그러면은 당연히 세무서를 이제 관할 세무서가 다를 테니까요. 네네. 다른 경우는 이첩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그 이미 조사가 끝난 그 혐의에 따라서 과세 통지가 날라올 수밖에 없는. 너무 무섭네요. 그러니까 너무 언제 무섭죠. 어디서 터질지 사실 모르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위장 가공은 그냥 하시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물론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초기 대응이 중요할 것이다. 저 탈세 제보는 제가 먼저 좀 네네. 질문을 드리면 네네. 듣기로 네. 이제 제보가 사실 제일 무서운 거 아 그럼요. 내부 제보. 네. 근데 요즘 이제 딱 조사가 나오면 예전에는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박스 이렇게 들고 들어와서 정장분들이 와서 막 다 쓸어가지고 털어가고 이랬었는데 요즘 그렇지 네네. 않고 대표 뒤에 있는 노란 그 화일 박스에 노란색 뭐 파란 색깔 무슨 네네. 뭐 종이 화일 그것만 싹 뽑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무조건 100%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알고 왔다라는 거죠. 예, 그 정도라면. 그러니까 그 내부 제보가 네. 그렇게 무섭다고. 그러니까 내부 제보도 무섭고 이제 우리가 또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옆가게. 아 혹은- 욕하게. 네. 우리 항상 적은 가까이 있다. 아, 라는 건데 사실은 뭐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탈세 제보 같은 경우에는 네. 규모와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간이가세자도 탈세 제보를 통해서 세무조사 수시 선정이 되는 경우는 당연히 탈세 제보를 있습니다. 하면 그 왜 경찰 같은 경우는 네네. 신고가 되면 무조건 출동해야 되는 거죠. 네. 그 구세청도 제보를 받으면 무조건 나가나요? 아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세청에서 제보들은 많이 들어올 테지만 그거에 대한 명백한 혐의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해 어떤 뭐 블랙컨슈머 네네네네. 혹은 옆가게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금 거래를 유도한다거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끊어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뭐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은 그러한 혐의점을 가지고 아마 제보를 하게 될 테니까. 예. 무섭네요. 경쟁 그렇죠. 관계라 그러면. 근데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네. 뭐 세금 신고를 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지금 세무조사 수시 선정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도 충분히 선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1번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세금 신고를 잘하자. 잘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나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라는 점은 이제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그 같습니다. 우리 법인들도 보면 네. 개인 사업자는 이제 혼자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당연히 신고 누락되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네네. 요즘은 법인 같은 경우도 가면 1인 법인들 뭐 스타트업 분들 같은 경우는 세무기장 안 맡고 혼자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면 부가세나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왜 안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아직 매출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네네. 이런 것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세금을 낼 게 애초에 없어서 결손 법인이다. 뭐 결손 뭐 개인 사업자도 결손이다 한다면은 뭐 세금이 당연히 안 나오기 때문에 이후에 뭐 기한후 신고나 뭐 어떤 다른 이후에 신고 수정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겠죠. 왜냐하면 낼 세금이 애초에 없었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는 적절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예상치 못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어떤 귀속의 차이라든지 때문에 매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냐면 내가 그래도 정기적인 신고에서 적절하게 신고한 경우 수정 신고라면 수정 신고 가산세는 10%이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20%.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부정한 목적으로 된다면 40%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네. 매출이 진짜 없어가지고 무신고를 했다 그러면 0 곱하기 25는 그냥 0이기 때문에 문제는 안 없지만 생기겠죠. 매출이 있었는데 내가 인식을 못해갖고 신고를 네네. 안 했다. 네. 그러면 거기에 25%는 그렇죠. 20% 이상은 나올 수 있는 거죠. 매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매출이 안 나왔다라는 착각으로 신고를 안 했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 중에 가장 많은 경우가 상속세입니다. 네, 상속세도 뭐 사실 세무조사와 조금 뭐 주제가 멀었지만 이게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재산이 없어요라고 해서 저는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네. 혹은 뭐 배우자 공제 플러스 일괄 공제 범위 안에 있음으로 자기는 확신을 해서 그냥 신고를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저도 상담 많이 받습니다. 이거 신고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만약에 신고를 안 하고 등기만 했다. 하지만 상속세 그 세금 범위 내가 일괄 공제 범위 내라면은 아무런 문제는 안 생기겠죠. 하지만 만약에 어머니도 몰랐던 재산이 있거나 그런 경우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꼼짝없이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의 의무는 이행하셔야 된다.
점점 무섭습니다. 아니, 이게 무섭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결혼하거나 이럴 때 전세자금도 네. 부모님이 대주고 뭐 그렇죠. 이렇게 집도 네. 사주고 이랬었는데 요즘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자금 출처도 쉽지 않죠. 계획서를 네, 쓰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을 맞춰서 또 진행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세무사나 네. 뭐 부모사님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아. 시적절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다. 아. 그래서 다시 뭐 좀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원장으로 돌아오자면 네. 세무조사는 이런 방식으로 누구나 네. 규모와 상관없이 네. 조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그냥 나는 피해갈 수 있을 거다라는 착각, 난 괜찮아. 네, 위험할 수 있다. 일단 그 앞서 말씀드린 정기조사 이외에 요즘에 오히려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저기 보시다시피 과세해명 자료 요청입니다. 그래서 과세해명 자료 요청은 사실 이 정기조사에 착수하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예,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해명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더 무서운데요? 네, 사실은 더 무서운 네.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그 아래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텐데, 자, 먼저 해당 계좌, 어떤 특정한 A라는 계좌에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입금된 금액에 대한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해명해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세 해당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입금 사유, 뭐 출처 이런 것들을 증빙하라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그 사업용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매출로 추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출로 추정하는데 네. 실제로 신고된 금액이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걸 아마 혐의점을 봤기 때문에 이게 그럼 매출이 아니고 어떤 이유인지를 한번 해명해 보십시오라고 직접. 네, 해명 요청을 하는 것이고 또 다음 주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귀속 기간 중 어떤 특정한 기간 중에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있는데 그 내역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한번 파악해 보자. 네, 그래서 해명해라라는 것이고 밑에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면 뭐 급여를 신고는 네. 500만 원 했는데 실제 지급 300만 원 했다 이런 거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다기 물론 그게 혐의점이 있는 거지만 사실은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인데 일한 것처럼 인건비 신고가 된 경우. 뭐 예를 들면 네. 우리가 개인이랑 법인이랑 상관없이 네네. 내가 개인 사업자를 운영을 하는데 네. 개인 사업자는 대표 급여는 비용으로 못 털잖아요. 개인 사업장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비용을 털어야지 내 과표가 낮아지니까 네네네. 누군가를 넣기는 해야 되는데 직원을 쓰지는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 네네. 그리고 누구한테 직원한테 급여를 더 주자니 그건 싫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만약에 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면 아버지를 직원으로 등재를 시켜서 인건비로 털고 비용 처리하고 내 가표는 줄이고 아버님한테 지급된 거는 내가 쓰고 네네. 이런 것도 사실은 가공 경비라고 저희가 이제 그렇죠. 보여주는데 네. 이제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뭐 관행상 이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실제로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지만 그런 혐의가 나왔을 때 이제 요런 과세명 자료 요청을 받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예,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이 증빙을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그 분이 실제 일을 했는지 여부를 증빙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신고했던 인건비라고 신고했던 금액과 내가 이제 실제로 돈을 지급했던 내역들은 통장 증빙 내역 이런 것들을 아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사와 과세명 자료 요청이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세무 조사가 착수됐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세목에 특정한 기간 동안에 어떤 전반적인 전체를 다 조사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고 과세명 자료 요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기간에 특정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이슈에 대해서 네, 어떤 이슈에 대해서만 이거를 요청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울 수 있는 것이 사실 조사라고 하면 그 조사에 따른 어떤 납세자의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수반되는데 물론 여기도 같이 있긴 하지만 조사 전 단계로 언제든지 조사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그 사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런 경우가 요즘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저희도 진짜 많이 질문 받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법인이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했을 때 적절하게 평가를 하지 않고 예, 그걸 어떤 주식 혹은 양도 혹은 증여를 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왜 너가 이렇게 신고를 했는지 왜 신고하지 않았는지 왜 이렇게 평가를 했는지에 대해서 해명해 보세요. 저희가 실제로 법인 설립을 하거나 네네. 아니면 가족주주인 경우에는 그냥 어떤 통장에 대한 거래나 양도계약서나 증여계약서를 쓰지 네. 않고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렇죠. 것들은 그렇죠.
이제 저희 같은 컨설팅을 받으시거나 네네. 아니면 세무사님이랑 상의만 했더라도 네, 걸러질 수 있는 내용들인데 네네. 대표님들이 그냥 뭐 이거 내 거 내가 주는 건데 뭐가 네네. 문제가 있어? 어차피 증여세 공제 구간이니까 그냥 넘겨도 돼.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만의 생각이고 평가를 해보면 그 증여 전혀 다른 구간이 얘기가 될 수 있죠. 훨씬 넘어가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이제 먼저 체크를 하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조사를 가기 전에 그냥 먼저 수정 신고하세요. 네, 먼저 수정 혹은 기한 후 신고를 하십시오. 세금 내더라도. 네, 먼저 신고를 하라고 이제 요청하는 겁니다. 과세명자로 요청은. 네, 이런 식으로 당장 조사가 아니더라도 과세명자로 요청 역시 어떤 규모나 어떤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저런 것들이 사실 사업하면서 굉장히 번거로운 게 네. 내가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었을 일들을 네.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왔다 갔다 쫓아다니고 알아보는 것도 사실 굉장히 번거롭지만 네네. 그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못하고 그럼요. 영업 활동을 해서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네. 그 활동을 못하면서 까먹는 시간과 돈이 네. 엄청 날 것 같아요, 사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조사가 착수되면 기본적으로 대표님들은 뭐 소위 말하면 멘붕 상태가 되는 거죠. 조사가 뭐 길게는 뭐 한두 달 연장될 때도 네네. 있고 뭐 어쨌든 최소 한 달 정도는 진행이 될 텐데 아. 그 기간 동안에 잃는 뭐 손실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규모가 될 수도 있죠. 어, 그래서 세무조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초기에 네. 대응하는 것 네. 그리고 사실 세무조사 혹은 불복에 또 이렇게 좀 잘 하실 수 있는 네네. 그 조력자를 네.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음. 포인트라고 보시면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누굽니까? 네, 연락을 주시면은 혹시나 이런 과세명자료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세무조사 착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법에는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 15일 전에 좀 먼저 세무조사에 대한 세목과 이런 것들을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법에는 뭐 명백한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뭐 탈혐의가 있거나 아니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지 없이 네, 한마디로 들이닥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도 일단 조력자 도움이 필요한 것이 내가 사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서명을 하거나 한 경우에는 뒤에 손쓸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저희가 보는 법과 국세청이 보는 법이 동일한 세법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해석이나 뭐 그쵸. 귀속 기간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협의는 해볼 수 있다. 어떤 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걸 해석의 차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초기부터 대응이 되어야 네.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네. 사실 그 대표님들께서 직접 이제 먼저 조사관을 방문하셔가지고 뭐 잘 모르고 혐의를 그냥 다 인정을 해버리는 상황. 혹은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은 이게 아닌데도 이거는 이게 이때가 아니고 나중으로 미뤄야 되거나 혹은 이건 매출로 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더 손쓸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좀 이렇게 끌려가다 보면. 네 그런 좀 충분히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초기부터 네,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네. 네. 그래도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조력자에게 네, 연락을 도움을 주시면은. 받으시고. 네. 그다음은 이제 저희가 불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조사도 조사지만 불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많이 받아요. 하죠. 예, 많이 받고 그리고 세무사님들도 요즘 불복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시간 맞습니다. 많이 쓰인다고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네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조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어떤 세금을 내세요라는 어떤 고지라는 처분이라는 걸 내리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 뭔가를 어떤 국가에서 처분을 내린 경우 그 처분이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부가 처분은 나왔지만 나는 이거 내가 정당하게 네. 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조사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라고 보실 수도 있고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불복 절차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하긴 뭐 불복도 저 이제 요즘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네. 이익소각 관련해서도 맞습니다. 네. 요즘 불복 많이 진행하신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과세관청의 기존의 어떤 처분과 세무사들이 판단하는 기준과 그리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소각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그 각 사안마다 살펴봐야 될 문제인
맞아요. 것이고 아마 그런 경우들은 이렇게 불복 절차로 가서 이제 좀 더 상위 기관에다가 이제 의견을 묻는다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다 됐고 이거나 저거나 복잡하고 짜증나는 건 맞네요. 맞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그 조사 단계에서도 충분하지 않았다면 뭐 불복 절차를 거칠 수 있고 불복에서 또 중요한 것은 그 처분이 나온 때로부터 90일 내에 꼭 청구를 해야 된다는 또 것입니다. 기간이 있군요. 네. 그 기간을 놓치게 된다면은 할 수 없는. 제가 네. 대표님들이랑 세무사님들한테 간혹 이 말씀 드리는데 네. 설립해놓고 네. 법인 설립해놓고 멍 때리고 있으면 절세고 뭐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죠. 근데 딱 이렇게 이런 불복하는 것도 어떤 서류로 날아올 그럼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90일이라는 거를 망각하신 채 화만 내고 계시면은 화만 내고 멍 아무 때리고 일도 계시- 일어나지 않는 거죠. 네. 확실히 그걸 받고 나면 바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뭐 네. 조력자를 탔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쫓아가든지 그렇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셔야 되는 거군요. 네. 물론 그 이후에는 네. 또 이제 행정소송, 불복에도 과정을 거치지 못한다 행정소송 절차도 있지만 네. 뭐 너무 주제가 확대되기 때문에 네. 뭐 조사 네. 그리고 어떤 처분이 되고 나면 불복 이런 식으로 본인 대표자님의 어떤 권리를 찾아야 한다. 네, 한번 다퉈볼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궁금한 게 진짜 많은데 지금 첫 번째 질문 지나갔어요. 네. 일단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은 이 저희 구독자분들도 궁금하실 게 실제 사례거든요. 네네. 네, 이제 세무사님들도 사례들이 굉장히 다양하실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나는 뭐 세무사님 다 고유 업무로서 기장을 하지만 나는 기장 전문이라서 소송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세무사랑 협업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다른 세무사한테 토스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을 텐데 이제 세무사님들마다 종류 항목들에 대한 사례들도 다를 거고 내 전문 분야도 다를 거고 이럴 거긴 한데 세무사님이 가지고 계신 사례를 좀 공유해 주시죠. 뭐 사실 최근에 네. 그냥 뭐 어떤 디테일한 뭐 어떤 법률 사례라기보다는 최근 좀 재미있는 이슈가 어떤 거였냐면 재밌다고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고 당하신 분은 재미있지 않아요? 이거 좀 커트. 재밌다기보다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케이스가 뭐였냐면 그 네일샵. 네일샵. 네일샵이셨는데 그 내놨습니다. 그 네일샵을 이제 팔겠다고 권리금을 받고 팔기 위해서 부동산에 내놨고 부동산을 통해서 한 두 부부로 위장한 부부로 위장한 두 커플이 와서 그 네일샵을 둘러보는데 한 명은 그 대표자를 데리고 설명을 듣고 한 명은 매출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 왜냐하면 권리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매출을 확인해 보겠다 하고 포스기를 열어서 PC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분이 이제 갔는데 그대로 탈세 제보가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물론 그 대표님은 현금 매출을 누락하고 계셨던 대표님이 너무나도 그럴 수 있는 업종이죠. 네, 사실은 좀 흔히 좀 많이 발생하는 문제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제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CCTV를 돌려봤더니 어떤 특정 앉아 있었던 포스기를 확인했던 분이 USB를 꺼내서 꽂아서 거기 포스기 엑셀 파일 변환해서 가져가서 그거는 논쟁이 엄청 있을 수 있겠네요. 개인정보 유출 뭐 이런 사실 그런 것들도 그런 거지만 일단 세무조사 저희는 세무사기 때문에 세무조사 차원에서는 너무나 명백한 상황이어서 뭐 사실 이런 경우 다양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경우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매출이 어쨌든 신고가 안 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 혹시나 저희가 해드리는 거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혹시나 누락된 것들을 최대한 찾아서 그 기속에 맞게 반영해드리고 세금을 좀 절세해드리는 그런 상황들을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제보를 하면 제보에 대한 어떤 포상금이 나오나요? 네, 제보 포상금이 있습니다. 네, 제보 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포상금을 노린 이제 그게 수익 모델이 될지는 몰랐네요. 네, 실제로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고 예전에는 뭐 하반기에 뭐 그게 저 사실 내부적인 상황들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뭐 상반기에 예산이 끝났다 그만큼 세파라치가 많다. 지금 이제 이야기로 어떤 데서는 세수가 지금 많이 거쳤다고 하고 어떤 데서는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제 뭐 그거랑 상관없이 국세청의 이익 활동은 세수를 걷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세수 걷는 거에 열심히 하는 게 그들의 의무이기는 한 거죠. 의무 수행을 하는 건데 또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절세를 하는 게 또 저희의 의무이기 때문에 탈세가 아닌 합법적인 절세 측면에서 저희가 하는데
근데 그것들을 이게 탈세다라고 제보를 하는 순간부터 이제 다 꼬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합법적으로 한 것들도. 네. 근데 그렇게 세파라치 분들이 또 이제 활성을 하고 근데 계시죠. 그 세수라고 하는 네. 것은 사실 큼직큼직한 뭐 취득세, 법인세 이런 그런 부분에서의 세수 문제가 연관이 있을지언정 네네. 어떤 이런 소상공인에 대한 뭐 조사, 어. 과세명 자료 요청으로 세수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당연히 이제 국가과세관청 입장에서는 해야 하는 응당한 의무인 것이고 그에 따라서 대응해야 하는 것들이 대표님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파라치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무조사 받지 않기 위해서 법인이나 네. 뭐 개인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법인을 위주로 상담을 하니까 법인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세법도 다르고 상법도 다르고 이렇게 하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상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제 어떤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상법적인 대응들을 사전에 미리미리 해놔야 한다라는 네네. 입장인 건데 그건 이제 상법적인 입장인 거고 세법적으로는 어떤 대응들을 미리 하셔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매출을 적절하게 신고하는 것, 그 적절하면 당연히 그 사실에 맞게 신고하는 것, 그리고 비용을 과다하지 않게 신고하는 것, 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와, 내용이라서.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세무사님. 네. 매출이 한 50억이 났는데 네. 진짜 나는 비용으로 45억을 쓴 거예요. 그럴 수 진짜로. 있습니다. 네. 근데 국세청에서 이거 비용 과다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표현하기로 이제 업종별 그 신고 범위라는 게 있고 네네. 그리고 지역별로도 다르고 네네. 뭐 이렇게들 표현하시잖아요, 세무사님이 네네네. 그 신고에 대한 율을. 네네. 근데 실질인데 우리는 실질인데 그 업종 평균, 지역 평균으로 봤을 때 너무 과하게 신고가 된 거예요. 이런 네네. 경우에도 조사가 나올 수 있나요? 조사는 사실 뭐 과세명자료 요청 정도로는 나올 수 있겠지만 아마 그게 사실이라면은 절대 조사 단계로 오지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백한 혐의가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1번은 그런 것들을 네. 챙기는 것. 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법적인 절차 플러스 어떤 민법적인 예를 들어 계약서라든지 계약서. 예, 사실 우리가 법인 대표자가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가수금, 가지금 이런 것들 문제고 근데 네네네. 뭐 지인에게 뭐 소위 말하는 사채, 그러니까 돈을 빌릴 수도 네네네네. 있는 것이고 빌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적절한 계약과 그 계약에 따른 이행 그리고 적절한 세무 신고 이런 기본적으로 것들에 대한 서류가 문제가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서류 싸움이 되니까. 네,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증빙들을 잘 마련해 두시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할 것이고 또 사실은 중요한 건 그겁니다. 대표님들께서 그것들을 다 챙기면서 사업을 진행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 본인의 상황과 본인의 어떤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전문가들의 조력을 또 네. 듣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네. 깨알 홍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법인 운영하시면서 이 서류 챙기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직원들한테 맡길 수 있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개인적인 민감한 부분들도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그게 세무적인 서류가 됐든 법무적인 서류가 됐든 굉장히 챙기기 네. 우십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 보면 대표님들이 파일링 정말 잘하시는 대표님들 맞아요. 계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서류 정리해드리면은 날짜별로 쫙쫙쫙쫙 해서 저희가 보기도 편할 정도로 맞습니다. 그렇게 해놓으신 대표님들이 있는데 진짜 한 상위 1% 맞습니다. 이 대표님들이 그러시고 대부분은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챙기는 것이 세무조사 안 받는 첫걸음. 받아도 소명을 바로 할 수 있는 첫걸음. 첫걸음. 네. 그리고 제가 이거 진짜 많이 궁금했어요. 이게 세무사님도 아직 되게 젊으시고 네. 뭐 세무사 딴 그 기간이랑 상관없이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경험치들이 더 쌓이는 거 맞죠? 이제 그럼요. 그런 건데 이제 이 보시는 구독자 시청자 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저 세무사 젊은데 경험 많겠어?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세무사님들이랑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세무사님 나이가 어리시고 젊으셔도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무사님 기장 잘하시는지 대응을 어떻게 하시는지 사실 저희 눈에 좀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송 세무사님이랑 계속 이제 연을 맺고 일을 하는 이유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잘 되시기 때문에 또 계속 일을 같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빨리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첨언을 드리자면 네네. 사실은 제가 뭐 업력이 10년, 20년, 뭐 30년 이렇게 당연히 안 되고 네. 저희 선배 세무사님들에 비하면 완전 햇병아리이지만 이지만. 나름 또 저의 또 장점이라 함은
어쨌든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수 있는 감사하신 또 선배 세무사님들이 계시고 언제든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때로는 제가 완전 실무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이제 지시를 하는 어떤 대표자 역할을 네. 하기도 한다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무사님들끼리도 실제로 협업이 좀 활성화돼서 이루어지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모든 업종에 세무사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죠. 모든 업종에 다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결국에는 본인이 경험한 것에 가장 특화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네. 하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케이스에 대해서 그냥 간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변에 뭐 선배 세무사님, 동료 세무사님들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그리고 같이 협업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죠. 우리 그 송세무사님의 장점이 그건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뭐 경험이 부족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업무 요청을 드려보면 저는 그거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그 다른 세무사님들을 연결을 시켜 주시거나 아예 그냥 그 수임을 받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송세무사님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은 주십시오. 네, 일단 주십시오.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대로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고 그리고 항상 늘 어떤 답을 저한테 제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해답을. 네, 그래서 부족합니다. 제가 또 부족한 부분들을 세무사님이 많이 채워주고 계시고 네네. 그리고 또 혼자 수임하기 어려우신 일들은 협업을 해서 같이 소개해가지고 저희가 뭐 팀을 꾸려가지고 일을 같이 해주시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뭐 세무사님들 요즘 많이들 포기하신다는 양도세, 뭐 상속증여세, 네. 일명 이제 재산세라고 하는 그런 네네. 것들 많이 포기를 하시는데 우리 세무사님은 어떤가요? 사실 뭐 편하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결국에는 네. 본부장님 포함해서 주변에 조력해 주시는 분들과 있고 저도 꾸준하게 좀 성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양도세가 뭐 사실 과거에는 엄청나게 어려운 세목이었지만 지금 또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포기하는 네. 세무사들이 많이 줄어들 네. 것이고 또 좀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뭔가 어떤 세목을 포기한다기보다는 가지고 저도 같이 공부하고 또 성장해 나가고 네. 그리고 납세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각 전문가분들도 본인의 역량이랑 별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진짜 활용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업무 차이가 엄청 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송 세무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잘 되어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결입니다. 어쨌든 뭐 우리 얘기를 또 했지만 내가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본인이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지보다는 이 납세자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를 명확하게 말씀해 드리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네. 싱크벨 지금 보시는 분들은 싱크벨 채널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해 주신다면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네. 최선으로 해결해 드릴 것이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 네. 되는데 우리 비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비용이요? 네, 비용 얘기를 네.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이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한테 문의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그 중에서 진짜로 만나서 일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뭐 통화만으로도 종결되는 경우들이 있으나 이제 뭐 간혹가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 전문가분들 몇 분 나오셨지만 전화만 너무 많이 와서 너무 힘들다. 아니면 진짜 일이 많이 돼서 도움이 되고 있다. 네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뭐 저를 통해서 연락이 가는 경우도 있고 다이렉트로 연락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제 세무사님들 같은 경우도 상담하면 상담료, 뭐 수임하면 수임료, 착수하면 착수금, 성공하면 성공보수 뭐 네. 이렇게 금액이 나눠져 있을 걸로 보여요. 네네. 네, 세무사님 사무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책정되겠습니까? 사실 그거는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해주셨지만 케바케인가요? 또 저도 굉장히 러프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네네네. 없는 상황인데 어떤 거냐면 이게 결국에는 이제 세무조사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세무조사의 어떤 공문을 받으셨다, 굉장히 무서운 공문을 받으셨다라고 네.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저희가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는 그 공문 내용 외에는 사실 아는 게 없습니다. 네, 히스토리를 모르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위임장 네. 위임장을 쓰기 위해서는 인감 도장과 뭐 인감 증명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저희가 받아서 내용을 살펴볼 거거든요. 살펴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네.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를 여부를 확인해 볼 것이고 거기까지는 돈이 안 든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저희가 적절한 수임료를 청구할 것이고 그게 착수금이 됐든 뭐 성공보수가 됐든 저희가 적절하게 청구를 할 테지만 네. 저희가 이거는 뭐 손실 방안이 없다 혹은
해봤자 크게 그 납세자의 영향에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저희도 받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뭐 이제 일단은 일이 착수가 되지 않으면은 상담료는 대면 상담이 아니면 상담료는 네, 없다고. 상담을 봐요. 편하게 해주시면 네. 저 최대한 콜백이라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세무사님 연락이 쉽지가 않아요. 연락이 쉽지가 않고 그 일이 너무 바쁘시고 미팅도 많으시기 네, 때문에. 하지만 저는 콜백을 낮이든 맞아요. 결국 맞아요. 다 해드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러면 저희가 문의가 들어오면 네.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뭐 통해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직접 받으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만약에 네. 이 채널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먼저 본부장님 통해서 필터링을 연락을 해줘라. 필터링이라기보다는 네네 아니요, 제가 알아서 듣고 필터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그 정도는 저희 네네. 세무사님 해드릴 수 있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봤는데 사실 이 세무조사 뭐 아까 행정처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할 얘기가 엄청 맞습니다.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오늘 사례에 대해서 많이 얘기는 하진 못했지만 이제 오늘은 개념 잡는 차원에서 좀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 사례에 대해서 조금 세무사님이 나중에 좀 취합을 하셔갖고 한 번 더 이야기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처리하고 계신 그 사건들이 좀 몇 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들이 좀 처리가 되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든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든 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는지도 네. 나중에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또 바쁘신 시간 내주셔갖고 어렵게 모셨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